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0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죠. 자, 얼마 전에 푸틴과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종전 협상, 사람들은 언론에 따라서는 평화 협정 이런 말도 하긴 하던데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부인이 있어요. 이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 후속으로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앞뒤 발생했던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이 두 국가가 진짜 협상을 하고 있긴 있는 건가? 간접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들이 부인하건 안 하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그러고, 이거 이런 중요한 세계사적 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찾아놓은 정보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한번 느껴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러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이거였죠. 이게 스위스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게 이제 쭉 퍼졌고 이게 2월 2일, 3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땅 20% 떼줄 테니까 우리 이제 협상하자, 전쟁 끝내자, 우리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고, 자, 이 보도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절대 이걸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한테는 동의할 힘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손해예요. 체면이 엄청나게 손상되는 일이에요. 이때까지 금세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것을 다 인정해주는 꼴이니까 푸틴한테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거든요. 이건 항복이지 협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보면은. 그런데도 이게 간다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 많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다. 다른 곳에서 미국이 손해보면서 여기서 이럴 리가 절대 없어요. 파일을 키운다. 러시아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드린 바가 있고 오늘 좀 슬라이드가 준비하고 보니까 많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2월 3일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부인했어요. 그 보도를. 제목 일단 이렇게 뽑아놨네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평화 계획, 평화 안을 내놨는데 안을 내놨다는 그 보도를 부인했다. 러시아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2월 2일자로 보면은 그때 그 실시간으로 이게 한번 확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중국 풍선건으로 해가지고 덮여서 보도를 많이 확대가 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이 되고 있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대중의 관심 아주 그늘 속에서 나오죠. 대중의 관심은 다다르지 못하는 곳에. 예. 자, 보면은 뉴스위크 보도인데, 자, 우크라이나 땅을 한 20% 내주는 걸 제안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있다. 그리고 이 뉴스위크 보도는 그런 것을 이제 관계자들한테 확인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스위스의 보도를 실어 나른 게 아니고 본인이 확인하려고 시도를 한 기사예요. 그래서 일단 CIA 쪽은 이것도 업데이트가 몇 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초창기 보도랑 그 관계자 이게 사실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한 고위 관계자가 달라요. 자, 이게 CIA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위스 신문 보도 내용은 완전한 거짓이다. 자, 이런 사안은 사실은 공개가 됐다는 게 이상한 사안이잖아요. 딱 그림만 보면은 미국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기보다는 흘러나왔다 어디서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럽 각국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 준 거니까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미국의 속마음을 잘 모르고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어떤 열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치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건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것까지 분석할 역량은 안 되고요. 일단 완전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긍정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CIA 말대로 거짓이라고 믿어주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뭐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맥락을 보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 쪽에서 물어봤어요. 미국도 물어보고 러시아도 물어보고 러시아 유엔 대사 대답이 흥미롭다. 하지만은 추측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다. 라고 CIA 반응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했어요. 예. 여지가 좀 있죠, 이거는. 푸틴의 대변인이라는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묘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봤는데 협상이 러시아 이 사람이 지금 푸틴의 대변인이 부인한 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이 아니고 여기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그건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이고 외국 언론에서는 프락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뒷맛이 좀 있는 말을 표현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까지서 부인한 내용이에요. 그런 기사가 났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신다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영상 링크를 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과연 미팅을 했나 말았나부터 한번 볼게요. 1월 19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우리말로 하면 특종으로 보도한 내용이 위에 익스클루시브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내용이 뭐냐면은 CIA 국장이 지난 주말에 젤렌스키와 비밀리에 만났다. 요까지 보도는 났었어요. 그죠? 이게 유일한 보도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보도한 것만 하더라도. 1월 19일자 보도니까 지난 주말에 만났으면은 젤렌스키를 만난 시간은 날짜는 1월 12일에서 14일로 추정이 돼요. 요 사이에.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스위스 보도를 보면은 젤렌스키와 푸틴을 연달아 만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뒤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발 기사에도 CIA 국장이 젤렌스키를 만난 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스위스 보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푸틴까지 만났다는 거잖아요. 내용도 상세하게 나왔고. 예. 자, 그리고 1월 17일 날 보도, 이제 그 무렵이에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CIA 국장이 젤렌스키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 로이터 통신에서도 러시아에 물었어요. 러시아의 뭐라고 할까? 요즘 KGB라고 안 그러고 정보국이라고 뭐 해외 정보국 이런 식으로 달린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뭐 국정원이겠죠. 우리 국정원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해외 첩보 활동만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를 만난 거예요. 그 수장을. 그래서 그 러시아의 입장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두 국가 정보 수장이 만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실 맞죠. 이게 뭐 전쟁의 승패를 따져서 끝나겠습니까? 협상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언제 만날 건데 그러면 좀 만난다는 의미가 좀 강했다고 봐요. 왜냐면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러시아 국정원장이. 그래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자, 이걸 봤을 때는 만약 푸틴을 CIA 국장이 가서 만났으면 젤렌스키 다음에 1월 12, 13, 14, 15 이때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미 이때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17 지나서 18, 19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대는 1월 한 14, 5일에서 1월 한 20일 사이 정도 그 한 일주일 주간에 만난 게 아닐까. 푸틴을 만났다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1월 중순쯤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일단 해둘게요. 지금 여기서 요 시점에서는 만났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냄새는 좀 나죠. 예. 자, 위에 사진이 미국 CIA 국장이 윌리엄 번스고요. 예전에 뭐 러시아 대사도 했고 러시아 말을 잘한대요. 러시아 말 잘하고 또 뭐 보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신뢰도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뭐 회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가 누구냐? 러시아 국정원의 국정원장이에요. 카운트파트죠, 서로 상응하는 사람이죠. 세르게이 나류시킨. 저는 이 사람 사진 처음 봤습니다. 자,
자, 푸틴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하고 먼저 협상을 했겠죠? 예,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쓸만하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을 푸틴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CIA 국장의 개인 자격으로 만났으면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워요. CIA 국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남의 대통령하고 어떻게 회담을 하겠습니까? 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CIA 국장이 푸틴을 만났다면 그 만난 것은 뭐냐면은 사전에 이 세르게이 나리슈킨하고 조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즉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푸틴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구체적인 정황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만났었다면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1월 한 중순쯤 한 3, 4일에서 20일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바깥에 한 대학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안 해요.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도 조금 했어요.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중국 이야기를 상당히 부각시켰고 미국 언론에서 그걸 주로 다뤘어요.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27년까지 침공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상층부에서. 예.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의회에서도 2027년까지 중국군의 현대화를 마쳐야 된다. 즉, 그때쯤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좀 조바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1월 한 29일쯤 흘러나온 미국 수송사령부의 사령관이 공군이죠. 2025년에 전쟁 난다. 2024년에 대만에도 대통령 총통 선거가 있고 뭐 총통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모르겠으나 총통 선거로 봐져요. 있고 우리 미국에도 선거가 있다. 그래서 되게 입장이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노릴 것이다. 그래서 그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명령 메모를 보내서 그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CIA 국장이 내심을 좀 많이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중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국 약점도 우리가 알고 있고 중국을 흔들 수 있다.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작업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그게 이제 푸틴을 만났다면 1월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 고주라고 봐지는데 그때 돌아와서 미국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는 살짝 숨이 좀 죽는 모양새고. 자,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이제 2월 4일 날 발생하죠. 자, 번스 국장이 2월 2일 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월 4일 날 열기구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여기 사진 속에 보이는 블링컨 미국 외교장관,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기로 돼 있었던 그 계획을 바로 취소하죠. 그 핑계를 삼아서. 그래가지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게 정찰용 열기구다. 우리의 주권을 침입했다. 이게 중국 것이 예고 없이 미국 땅으로 날라들었으면 그거는 이제 주권을 침입한 건 맞아요. 근데 정찰용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이틀 뒤에 육상에 착륙시킨 게 아니라 수거가 좀 어려운 해상에 나가자마자 바로 격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약간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1월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미국 공군 사령관이 수송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한 1월 중순에 러시아와의 미국 간의 큰 고비가 넘어갔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 상층부에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 공감대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뭐 그 이야기까지 다 드리면 너무 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을 목표로 삼자. 예, 거기에는 이 공군 사령관이 한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바이든이 재선도 해야 되고 재선하면 28년까지예요. 예, 또 그때까지 중국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미국은 1등 국가로서의 지위가 사라진다. 프리미엄이 1등의 프리미엄 말이에요. 1등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미국은 아주 힘들어진다. 2등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막 10등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1등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미국의 현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바심이 나는 상황은 이해가 돼요. 가장 큰 적은 중국이죠. 예, 사람들의 바람이 중국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일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거래하자.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위안화로 거래를 해요. 아니면 금으로 실물로 거래를 하든지. 우리도 지금 이란에 돈을 한 10조 원인가? 1조 원가 10조인가요? 예, 한 10조 원 좀 못 주고 있죠. 달러 그 거래 대금을 우리 은행에 지금 차압당하에 있는 상태죠.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예. 그 달러로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자,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면 미국의 지위가 급속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지금 딱 매여 있어요. 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시 한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잖아요. 예. 어쨌거나 자극이 필요해요. 미국은 뭐든지.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죠. 거기다 북한까지, 이란까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을 하죠. 그리고 아까 CIA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무식하게 전쟁을 벌인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고 나자 며칠 어젠가 그젠가 다룬 내용이죠. 2월 8일 날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고 노력하던 그렇지만 마음대로 빼지 못했던 앨런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위성통신망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게 드론을 원거리 조종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중요하게. 예. 그래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다 이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예. 빠릅니다, 세태.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강력하게 뭔가 미국 내부에서 일맥상통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 예. 즉 출구 전략이 개시됐다. 그렇지만 세계 여론이 당황하지 않게 미국의 체면이 손상 안 가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죠. 예, 연착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뒤에도 계속 뭐 탱크 지원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강력한 무기는 주지 않고 있죠.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트럼프를 이제 상당히 눌러놨죠. 그렇지만 하원의 다수상석을 공화당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50조 원의 예산을 마련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패키지를 지금 다시 제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론의 부담도 크고 또 하원의 그 다수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다고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안 나는 전쟁이잖아요. 시간은 푸틴 편이에요. 네. 자, 거기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예. 자, 이것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을 번복할 수도 있죠. 또. 예. 자, 그리고 또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2월 9일 날 여기 보시면은 1월 말부터 지금 아까 1월 29일 날 공군사령관 발언이 나온 이래로 10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아니 쏟아진 이야기들을 보세요. 지금 예, 큰 변화예요. 이게 바이든의 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이 사임했다. 이 사람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미국 모든 행정부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전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담당이에요. 이 사람이 2월 9일 날 사임을 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예. 에릭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가 견딜 수 있게 모든 지원을 해오던 사람인데 지금 새로운 공세가 시작되고 러시아가 지금 반격을 해서 전황이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이걸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때까지 총책임지던 사람이 실무로 총책임지던 사람이 그만둔다? 아니죠. 아무리 내분이 있더라도 이 일은 마치고 그만두죠. 예. 즉 이것은 내부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백악관 내부에 큰 방향 전환이 있었고 거기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릭 그린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중앙아시아 특별보좌관이에요. 특별보좌관이고 지금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황의 실무 총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만뒀다. 예, 전쟁이 지금 한참 중요한 분기점을, 중요한 변곡점, 꼭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예, 자, 이 사람과 그 백악관 상층부의 의견이 일치한다면은 절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태까지 책임자를 갑자기 바꾸는 일이니까. 예. 자,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 에릭 그린의 뜻과 다른 방향 전환이 있었다. 예, 그래서 그가 나가게 됐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타지키스탄 외무장관과 찍은 사진이에요. 예, 급이 이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폴란드 대사관에서도 오랫동안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반러시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이스라엘 쪽과 관련이 좀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그의 이력을, 많은 이력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봤을 때, 이력을 관찰할 때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주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보여요. 예.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오늘은 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유라시안 타임스에 나온 건데 일본이 뭐랄까 주변 국가 이 해역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전력의 보강이 필요한 나라들한테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게 물질적인 건지 금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개시가 된 것 같은데 그 첫 수혜자가 필리핀으로 결정됐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예. 자, 필리핀이면은 자 미국의 대중국 방어망이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를 거쳐서 대만 그리고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섬들의 연결띠, 그게 1차 방어막이에요. 그 핵심이 지금 대만이고 얼마 전에 지금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 1월 31일 날 이것도 1월 31일이에요. CIA 국장이 푸틴을 만났다면은 그 이후에요. 즉 미국이 입장이 정해지는 거가 이때부터 막 나타나는 거예요. 1월 말부터. 이때 필리핀을 같이 갔고 필리핀을 방문한 성과는 뭐였습니까? 4군데 정도 기지를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 필리핀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한국 방문 목적은 핵무장 이야기도 나왔고 또 북한 무인기 서울상공에서 배회한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속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가 필리핀에서 나타났어요. 즉 대중국망을 지금 확실히 보완하고 간 거예요. 필리핀까지 남중국해 부분까지. 거기 미군이 더 쓸 수 있는 기지가 많아지고 무기를 더 살 수 있는 돈까지 일본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이게 다 11일 정도 만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지금 해외 파트너, 해외 동맹국까지 지금 단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자 그때 이제 오스틴 국방장관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에 바람이 많이 표현된 그런 문구들이 있었죠. 한미일 뭐 군사협의체에서 북한을 포기하겠다, 군사훈련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발끈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미국 측 반응이 나왔죠. 아니다라고. 이 두 가지 기사를 묶은 거예요. 위에는 이제 서울신문 속보예요. 북한의 적대적 의도 없어. 진지한 외교 추구.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경향신문에서 관련 기사가 떴어요. 미국의 워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최근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른 뉴스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증거가 좀 없는 중국의 풍선에 대해서 미국이 취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실제 그 스파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열기구잖아요. 그죠? 무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약간 정찰 위성을 가지고 서로 다 탐색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북한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ICBM을 계속 개발해서 미국을 향해서 쏜다 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열기구랑 ICBM이랑. 예? 근데 중국이 자기들 대륙간 탄도탄 가지고 미국을 쏘겠다고 했습니까? 그게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북한에 대해서 좀 전에 10일도 안 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10일 전의 이야기죠. 오스틴 장관이 와가지고 뭘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밑에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워딩이 중국에 대한 워딩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느낌이. 자, 한미 훈련을 과거 활동과 완전 일치한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북한이 이를 도발로 본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해오던 훈련이다. 또 우리는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고 양국은 물론 영내의 모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진지하며 일관된 외교를 추구한다. 이런 외교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덧붙여요. 북한 대표단과 필요한 시간 및 장소에 만날 의향이 있음을 거듭 밝힌다. 예. 이거는 최근에 우리 중국 풍선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거기와 대비해서 보면 그 참 차가 좀 극명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지만 중국에 대해서 강공책을 들고 나온다는 입장이면은 푸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북한이 하는 위협 요인이 동시에 불거지기를 바라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상식이겠죠. 예. 자, 그런 면과 맥락이 지금 일치한다고 봐죠.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오스틴은 방문했을 때 나 이런 의도가 아닌데 저 왜 저러지?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겠네. 빨리빨리 해명을 하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즉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게 온 목적은 필리핀하고 가서 대중국 견제망을 튼튼하게 하러 온 건데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그 열기구 이제 중국 풍선권을 지금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난 기사들이 예전보다 제가 뭐 일본 쪽 기사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열기구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지금. 아직 그게 스파이용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40개국 어디 보도에 따르니까 뭐 60개국 정도의 하늘을 다 누비고 있다. 정보를 다 탐지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약간 악의 축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기국군이 처음 터져서 그다음 격추까지 시켰을 때도 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도전이다. 큰 결정 없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뭐 여론의 표 몇 개 더 얻자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거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예, 이걸 뭔가 고려를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더 시간을 더 지켜보면 또 어떻게 이걸 더 재생산해내는지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번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저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절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대북 방어선을 대중국 방어선을 치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필리핀까지 단속을 하면서 봤을 때 그게 저한테 큰 어떤 인상을 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본은 돈을 태우는구나, 돈으로 하는구나. 한국의 역할은 뭘까? 그 역할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 같은 거죠. 그리고 대형 수송기, 해군력의 정강, 이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가끔 했죠. 한반도를 지키는 힘을 키우겠다. 남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를 지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북미 간에 있었던 평화협정 그걸 우리가 중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결론은 안 났죠.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했죠. 지금 가장 큰 것은 이제 푸틴이 벌인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그렇지만 그 맥락이 지금 살아 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중국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 북한하고 중국이 탁 달라붙을 가능성도 막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패전국이든 항상 의심을 하고 있는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한 팀으로 삼겠다. 그런 생각도 없다. 그래서 난 돈을 내라. 그러면 한국이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북한에 시비를 걸고 북한에 적대시를 하게 되는 현재 정부는
만약 그런 노력을 계속 한다 하면은 미국의 반대편에 쓸 가능성이 커요. 미국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외교적 긴장이 불거져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펠로시 방문권 때 기분 나쁘다면서 바로 중국을 만났거든요. 예. 그게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 시절에 있었던, 박근혜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옆에 섰던,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유치하고 우리 부회장 우리 나라 사람으로 뽑아달라고 로비하던 그 시절이 바이든은 버뜩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외교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뢰도는 제로예요. 미국으로부터. 예. 오히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더 믿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지금 정부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예. 그리고 내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미국의 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